한 푼도 없어. 네 집구석 일은 네가 알아서 해. 수화기 넘어 남편의 악다구니가 응급실 복도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어요. 그 순간 저는 피식 웃고 말았죠. 이 인간은 지금 생사를 오가며 산소호흡기에 의존해 있는 저 불쌍한 노인네를 우리 친정엄마로 착각하고 있었거든요. 네가 한 말이다. 후회하지 마. 자기 어머니의 살 길을 스스로 발로 차버린 그 멍청한 인간을 향한 제 복수가 드디어 막을 올렸습니다. 속이 뻥 뚫리는 사이다 참교육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하루에 행복과 행운만 가득하길 기도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겉으로는 멀쩡한 중견기업 다니는 커리어 우먼이지만 시댁 문턱만 넘으면 그저 죄인인 척 고개 숙이고 살아야 했던 30대 후반 차서경이라고 해요. 남들 눈에는 번듯한 직장에 자기 명의 전셋집까지 가진 야무진 여자로 보였겠지만 정작 집에서는 남편 눈치 보느라 친정엄마한테 10만 원 붙이는 것조차 손이 덜덜 떨리던 그런 바보 같은 여자였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빠라는 존재를 모르고 자랐어요. 제가 5살이 되던 해 아빠는 무책임하게 우리 모녀를 두고 훌쩍 떠나버리셨고 그 뒤로 단 한 번도 우리를 찾지 않으셨거든요. 엄마는 그날 이후 남의 식당 주방을 전전하면서 새벽별을 보고 나가서 달이 중천에 뜨도록 들어오지 못하는 고된 삶을 시작하셨죠. 양손 가득 시뻘겋게 일어난 물집과 칼자국 그리고 뜨거운 기름에 데인 흉터들이 엄마 손등에 훈장처럼 새겨져 있었는데 어린 마음에도 그 손을 볼 때마다 어찌나 가슴이 미어지던지 저는 일찍 철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남들은 한창 부모님께 어리광 부리며 떼를 쓸 나이에 저는 단 한 번도 무얼 사달라는 투정을 부려본 적이 없었어요. 학교에서 단체로 가는 수련회 비용이 부담스럽다는 걸 알고는 가기 싫다고 거짓말을 해가며 엄마 눈치를 살폈고 친구들이 떡볶이를 사 먹으러 갈 때도 저는 도서관 구석에서 학교 매점에서 사온 봉지빵 하나로 끼니를 때우곤 했죠. 그러면서 매일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다짐을 했어요.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우리 엄마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호강시켜 드릴 거야. 그 다짐 하나가 어린 저를 버티게 한 유일한 힘이었어요. 친구들이 떡볶이를 먹고 노래방을 가던 시간에 저는 학원도 없이 혼자 도서관 구석에 처박혀서 닳고 다른 문제집을 풀고 또 풀었습니다. 코피가 책장 위로 뚝뚝 떨어져 검붉은 자국을 남겨도 휴지로 쓱 닦고 다시 펜을 잡았고 졸음이 쏟아지면 허벅지를 꼬집어 멍이 시퍼렇게 들도록 만들어가며 새벽까지 책을 붙들었거든요. 그렇게 이를 악물고 살아온 덕분에 저는 누구나 한 번쯤 이름을 들어봤을 법한 번듯한 중견기업에 당당하게 합격할 수 있었어요. 합격 통보 전화를 받던 날 엄마는 식당 주방 한복판에서 앞치마로 얼굴을 가린 채 한참을 우셨다고 해요. 취업을 했다고 해서 제 짠순이 생활이 끝난 건 절대로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독해졌죠. 동료들이 점심에 10,000원이 넘는 파스타를 먹으러 갈 때 저는 회사 탕비실에서 컵라면 하나로 배를 채웠고 퇴근 후 회식 자리에서 2차, 3차 이어지는 술자리에서도 저는 1차만 겨우 버티고 일어나 야간 대학원 강의를 들으러 달려가곤 했어요. 옷은 인터넷 최저가로만 샀고 화장품은 샘플로 1년을 버틴 적도 있었죠. 그렇게 안 먹고 안 쓰면서 지독하게 모은 끝에 29살이 되던 해에 드디어 작지만 볕이 잘 드는 전셋집을 제 명의로 마련했어요. 부동산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저는 엄마 손을 꼭 잡고 텅 빈 거실에서 한참을 둘러봤는데 그제야 비로소 우리도 이제 발 뻗고 잘 곳이 생겼구나 하는 안도감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앞만 보고 정신없이 달려오던 어느 날, 같은 회사 다른 부서에서 일하던 전 남편을 우연히 마주치게 됐어요. 처음 그 사람을 봤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다른 인상은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 굽이 다 달아서 한쪽이 비스듬히 기운 낡은 구두를 신고 있는 모습이 묘하게 눈에 들어왔거든요. 점심시간이 되면 모두가 우르르 밥 먹으러 몰려갈 때도 그 사람만은 늘 탕비실 한 구석에서 검은 비닐봉지에 싸온 도시락을 꺼내 묵묵히 끼니를 해결하고 있었어요. 도시락 반찬이라고 해봐야 김치 한 조각에 계란말이 한두 점이 전부였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짠하면서도 정겨워 보이던지 저도 모르게 눈길이 자꾸 가더라고요. 아, 저 사람도 나처럼 가난을 겪어본 사람이구나. 저는 그 낡은 구두 한 켤레와 초라한 도시락에서 묘한 동질감을 느꼈어요. 돈을 흥청망청 쓰는 화려한 남자들보다 이렇게 자기 처지를 알고 알뜰살뜰 살아가는 사람이 100번, 1000번 낫다고 굳게 믿었거든요. 게다가 가난을 아는 사람이라면 가족의 소중함도 누구보다 잘 알 거라는 아주 순진하고 어리석은 확신이 제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말았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착각이자 비극의 시작이었는데 그때는 그 사람의 검소함이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어요. 자연스럽게 회사 휴게실에서 마주칠 때마다 짧은 인사를 주고받게 됐고 그러다 한두 번 사내 커피숍에서 자판기 커피를 같이 마시기도 했어요. 그 사람은 자기도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며 어머니가 시장에서 옷수선 일을 하시면서 자기를 대학까지 보내주셨다고 담담하게 털어놓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마치 잃어버린 반쪽을 찾은 것처럼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같은 아픔을 공유한 사람이라면 분명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가며 따뜻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거든요. 만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그 사람은 저에게 청혼을 했어요. 화려한 다이아 반지도 거창한 이벤트도 없이 회사 앞 허름한 칼국수집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면발바를 호호 불며 그 사람이 조용히 말했죠. 우리 결혼하자. 내가 호강은 못 시켜줘도 평생 내 옆에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게. 그 투박한 한마디에 저는 면발을 입에 문 채로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화려한 말 한마디 없이도 진심이 느껴지는 그 고백이 그동안 제가 꿈꿔왔던 사랑의 모습 그 자체였으니까요. 친정엄마께 인사를 드리러 가던 날 그 사람은 손에 양손 가득 과일 박스를 들고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인사를 드렸어요. 엄마는 한참 동안 그 사람을 찬찬히 뜯어보시더니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석영아, 엄마가 보기엔 이 사람 진국이다. 겉만 번지르르한 놈들 100명보다 이렇게 속이 꽉 찬 사람 하나가 훨씬 낫다. 우리 딸 평생 손에 물 안 묻히고 살게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마음고생은 안 시킬 사람 같구나. 엄마의 그 말씀 한마디가 저에게는 천금 같은 확신을 심어주었어요. 평생 사람 보는 눈 하나는 누구보다 정확하셨던 우리 엄마가 인정하신 사람이니 분명 좋은 남편이 되어줄 거라고 믿었거든요. 우리는 양가 모두 형편이 넉넉지 않았기에 작은 웨딩홀에서 가까운 친지들만 모시고 소박하게 결혼식을 올렸어요. 결혼식 날 하얀 드레스를 입고 신부 대기실에 앉아 거울 속에 저를 바라보는데 어찌나 가슴이 벅차오르던지요. 이제 드디어 저에게도 가족이라는 따뜻한 울타리가 생기는구나. 더 이상 외롭지 않겠구나. 그렇게 굳게 믿었죠. 신혼여행지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새신랑이 된 그 사람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행기 창문 너머로 솜사탕 같은 구름이 흘러가고
옆자리에서는 사랑하는 남편이 제 손을 꼭 쥐고 있었죠. 그때만 해도 저는 정말 몰랐어요. 이 비행기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순간 제가 그토록 꿈꿔왔던 완벽한 가정이라는 환상이 어떻게 산산조각 나는지를요. 그리고 그토록 검소하다고 믿었던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이 얼마나 추악하고 끔찍한 모습으로 제 인생을 갉아먹기 시작할지를요. 첫 시작은 월급 통장이었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바로 다음 주말 남편이 식탁 위에 가계부 한 권을 탁 올려놓더니 아주 진지한 얼굴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이제 가족이니까 돈도 합치자. 네 월급 통장이랑 카드 다 나한테 줘. 내가 알뜰하게 관리해서 종잣돈 빨리 모을게. 처음엔 솔직히 별 생각 없었어요. 부부가 됐으니 살림을 합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게다가 평소에 그렇게 검소하고 알뜰한 사람이니까 차라리 이 사람이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기도 했죠. 그렇게 저는 별 의심 없이 제 월급 통장과 체크카드, 신용카드까지 전부 남편에게 넘겨주었어요.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가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고요. 문제는 바로 다음 달부터 터지기 시작했어요. 월말이 되어 통장을 들여다봤는데 친정엄마한테 매달 보내드리던 용돈 10만 원이 어찌된 일인지 입금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자동이체로 걸어뒀던 건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서 남편한테 물었더니 남편이 신문을 보다 말고 아주 태연한 얼굴로 대꾸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 그거 내가 끊었어. 매달 10만 원씩 친정에 붙이는 거, 그거 좀 아니지 않아? 우리도 모아야 하는데.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결혼 전부터 매달 보내드리던 그 돈을 자기 마음대로 끊어놓고 저렇게 뻔뻔하게 말하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따져 물었죠. 여보, 이건 내가 결혼 전부터 보내드리던 돈이잖아. 그리고 어차피 내 월급에서 나가는 건데 왜 마음대로 끊어?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지더라고요. 신문을 식탁 위로 탁 내려치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차가운 목소리로 쏘아붙이는 거예요. 네 월급이 어디 니 거야? 결혼했으면 다 우리 돈이지.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네가 뼈 빠지게 번 돈을 왜 무능한 장모님, 밑 빠진 독에 부어? 장모님이 일을 못하셔. 능력이 없으셔? 그 나이에 식당 일이라도 계속하시면 되잖아. 남편의 입에서 무능한 장모님이라는 말이 튀어나오는 순간 저는 망치로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평생 식당 주방에서 손가락이 휘도록 일하시며 저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오신 우리 엄마를 고작 밑 빠진 독에 비유하다니요. 너무 기가 막혀서 눈물도 안 나오고 그저 입술만 달달 떨릴 뿐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화장실 변기 뚜껑 위에 앉아서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한참을 흐느꼈는데 차가운 타일 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가 제 마음만큼이나 시려서 뼛속까지 얼어붙는 기분이었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이었어요. 친정엄마 용돈은 10만 원도 아깝다고 끊어버린 남편이 자기 친엄마, 그러니까 시어머니한테는 매달 꼬박꼬박 100만 원이 넘는 용돈을 송금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봄에는 봄 코트, 여름에는 여름 원피스, 가을에는 캐시미어 카디건, 겨울에는 밍크 목도리까지 계절마다 백화점 명품관을 들락거리며 시어머니 옷장을 채우고 있었어요. 제가 우연히 카드 명세서를 들여다보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저는 정말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하는 게 어떤 건지 처음으로 알았어요. 여보, 이게 다 뭐야? 어머니한테 돈을 이렇게 많이 쓴다고? 그런데 우리 엄마는 10만 원도 안 된다고? 제가 카드 명세서를 흔들며 따져 묻자
남편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평생 고생만 하신 우리 엄마한테 그 정도도 못 해드려? 너희 친정엄마랑은 차원이 다른 분이야. 우리 엄마는 그래도 자식 대학까지 보내놨잖아. 평생 고생만 하신 어머니, 자식 대학까지 보낸 어머니. 그 말이 마치 우리 엄마는 자식도 제대로 못 키운 무능한 사람이라는 듯이 들려서 저는 그날 밤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소리 죽여 한참을 울었어요. 옆에서 코를 골며 잠든 남편의 얼굴이 어찌나 낯설게 보이던지 마치 모르는 사람과 한 침대에 누워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시댁 식구들과의 갈등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신혼집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아내셨는지 평일 낮이고 주말 아침이고 가리지 않고 불쑥불쑥 우리 집을 드나드시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회사 갔다가 야근하고 파김치가 되어 돌아오면 시어머니가 우리 집 거실 소파에 떡하니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제 냉장고를 멋대로 열어 반찬통을 죄다 꺼내놓고 어머, 얘는 살림을 어떻게 하는 거니? 반찬 하나 제대로 할 줄 모르냐? 하시면서 혀를 끌끌 차시곤 했죠. 특히 잊을 수 없는 건 결혼하고 처음 맞은 명절이었어요. 저희 친정엄마가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껏 김치를 담그시고 손수 동그랑땡까지 빚어서 시댁에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정성이 담긴 음식 박스를 시어머니께 들고 갔는데 시어머니가 비닐봉지를 풀자마자 코를 막으시며 인상을 찌푸리시더라고요. 어우, 이게 무슨 냄새야. 배운 거 없는 집구석 음식은 짜서 못 먹겠다. 짜서. 어디서 시장 바닥 음식을 사돈댁에 보내? 그러더니 제 눈앞에서 김치통을 들고 가서 부엌 쓰레기통에 그대로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동그랑땡도 한 점 한 점 다 쓰레기통으로 직행했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손가락 끝이 새하얗게 변할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지만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옆에 서 있던 남편을 슬쩍 쳐다봤더니 이 인간은 오히려 시어머니 편을 들어가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남편한테 따졌어요. 어떻게 자기 엄마가 우리 엄마 음식을 그렇게 쓰레기통에 처박는데 옆에서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있냐고요. 그러자 남편이 한숨을 푹 쉬더니 마치 철없는 아이를 타이르듯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며느리한테 그 정도 말도 못해? 어른이 하시는 말씀인데 네가 좀 참아. 그리고 솔직히 우리 엄마 입맛이 좀 고급스러우시잖아. 장모님 음식이 좀 짠 것도 사실이고 친정엄마의 정성과 자존심이 그 인간의 입에서 좀 짠 음식으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베란다에 나가서 차가운 밤바람을 맞으며 결혼이라는 두 글자가 이렇게나 무서운 거구나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결혼 전에는 그저 사랑하는 두 사람의 결합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이건 두 집안의 신분 싸움이자 며느리라는 이름의 노동력 착취였더라고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는 동안 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회사에서는 누구보다 활발하고 일 잘하는 대리였지만 집에만 들어오면 죄지은 사람처럼 어깨가 움츠러들고 표정이 굳어버렸죠. 동료들이 차대리 요즘 얼굴이 왜 그렇게 안 좋아? 어디 아파? 하고 물어볼 때마다 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그냥 좀 피곤해서요 하고 둘러대곤 했어요. 차마 시댁 이야기를, 남편 이야기를 누구한테 털어놓을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다들 신혼이라고 부러워해 주는데 저 혼자 사실 저 지금 지옥에 살아요 하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결혼 3년 차에 접어들던 어느 가을밤이었어요. 친정엄마가 식당에서 무거운 솥을 옮기시다가
그만 허리를 삐끗하셨고 그날 밤 늦게 응급실에 실려가셨다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저는 회사에서 야근하다가 그 전화를 받자마자 정신없이 가방을 챙겨 응급실로 달려갔어요. 가는 길에 남편한테도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 엄마가 응급실에 실려갔어. 지금 빨리 좀 와줘. 나 무서워.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남편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하더라고요. 또 응급실이야? 장모님은 왜 그렇게 자주 아프시냐? 그리고 나 지금 회사 회식 중이야. 알아서 잘 처리하고 와. 그 한마디에 저는 응급실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입술을 깨물었어요. 결혼이라는 게, 가족이라는 게 이런 거였나요? 내 엄마가 죽어가는데 남편이라는 사람은 회식 자리가 더 중요한 게 결혼인가요? 저는 그날 밤 응급실 복도에 혼자 쪼그리고 앉아서 차가운 자판기 커피를 두 손으로 꼭 감싸쥔 채로 소리 없이 피눈물을 삼켰어요. 그리고 그 차가운 복도 의자 위에서 처음으로 아주 위험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이 결혼 정말 끝까지 가야 하는 걸까? 응급실 사건이 있고 나서 저는 마음속에 아주 작은 문 하나를 닫아버렸어요. 남편한테 향하던 마지막 애정의 끈을 가위로 싹둑 잘라낸 거죠. 겉으로는 여전히 아침밥을 차리고 와이셔츠를 다리며 평범한 아내 노릇을 했지만 속으로는 매일매일 이혼이라는 두 글자를 머릿속에 새기고 또 새겼어요. 다만 아직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했을 뿐이었죠. 그런데 운명이라는 게 참 묘하더라고요. 제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 한 방이 생각지도 못한 방향에서 날아올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날은 유난히도 야근이 길었던 화요일 저녁이었어요. 회사에서 진행하던 큰 프로젝트 마감이 코앞이라 저녁도 거른 채 컴퓨터 앞에서 자판만 두드리다가 밤 10시가 넘어서야 겨우 사무실을 나설 수 있었거든요. 지하철역에서 신혼집까지 걸어오는 동안 가을밤 찬 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데 어쩐지 등골이 서늘한 게 기분이 묘하게 좋지 않더라고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는데 거실불은 환하게 켜져 있는데도 집안이 이상하리만치 적막한 거예요. 어머님 오셨어요? 평소 같으면 시어머니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계셔야 정상이었거든요. 그날 아침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다녀가신다고 전화를 주셨었으니까요. 그런데 거실에 들어선 순간 제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올 뻔했어요. 시어머니가 거실 한가운데 카페 뒤에 입에 거품을 문 채 쓰러져 계신 거였어요. 한쪽 팔은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고 눈은 반쯤 풀린 채 천장을 향해 있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무섭던지 손이 덜덜 떨려서 핸드폰을 꺼내는 데에도 한참이 걸렸죠. 여보세요, 119죠? 사람이 쓰러졌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거품을 물고 쓰러지셨어요. 전화기를 붙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주소를 부르는 동안에도 저는 시어머니의 손목을 잡고 맥을 짚어보고 있었어요. 다행히 맥은 뛰고 있었지만 호흡이 거칠고 의식은 거의 없는 상태였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순간 저는 아주 잠깐, 정말 찰나의 순간, 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 사람이 그동안 나한테 했던 그 모든 못된 짓들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지나갔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저는 곧바로 정신을 차리고 시어머니를 옆으로 눕혀 기도를 확보하고 구급차가 올 때까지 옆에서 호흡을 살폈어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미운 감정 따위가 무슨 소용이겠어요. 구급차가 도착하고 들것에 실린 시어머니와 함께 응급실로 달려가는 사이렌 소리가 어찌나 요란하던지요.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사 선생님이 곧바로 CT 촬영을 지시하셨고 30분쯤 지났을까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보호자분이시죠? 환자분 급성 뇌출혈입니다. 출혈량이 상당해서 지금 당장 개두술 들어가지 않으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골든타임 놓칩니다. 1시간 안에 결정하셔야 해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뇌출혈이라니, 개두술이라니.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곧바로 원무과 쪽을 가리키시며 덧붙이시더라고요. 수술 동의서랑 보증금 결제부터 진행하셔야 합니다. 초기 비용으로 일단 5천만 원 정도 예치하셔야 해요. 5천만 원. 그 숫자를 듣는 순간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제 통장에 그만한 돈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돈은 전부 정기예금이나 적금에 묶여 있어서 지금 당장 깨려면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게다가 시어머니 수술비를 먼저 결제한다는 게 나중에 무슨 꼬투리가 잡힐지 모르는 일이었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한참을 가는데도 받지 않더라고요. 5번째 신호음이 울리고 나서야 겨우 통화가 연결됐는데 수화기 너머에서 노래방 기계 소리와 여자들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시끄럽게 들려오는 거예요. 또 회식이었던 거죠. 남편이 잔뜩 짜증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어요. 왜? 뭔데? 나 지금 회식 중이라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다급하게 외쳤어요. 여보, 큰일 났어.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지금 응급실인데 뇌출혈이래. 당장 수술 안 하면 큰일 난다고. 골든타임이래. 수술비 5천만 원 결제해야 하는데 내 돈은 다 묶여 있어서 안 돼. 빨리 좀 와줘. 다급한 제 외침에 수화기 너머의 남편이 잠시 멈칫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곧바로 헛웃음을 터뜨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웃음소리가 어찌나 어이없고 차갑던지 제 귀를 의심할 정도였죠. 5천? 미쳤어? 내가 그 돈이 어디 있어? 그리고 또 시작이네, 또. 너희 엄마는 왜 그렇게 자주 쓰러지셔? 식당 일이 그렇게 힘들면 좀 쉬엄쉬엄 하시라고 해.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너희 엄마라뇨. 지금 쓰러진 사람은 자기 친엄마인데 이 인간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그제야 저는 깨달았어요. 이 인간이 지금 쓰러진 사람을 우리 친정엄마로 착각하고 있구나 하고요. 며칠 전에 친정엄마가 어지럼증이 좀 있어서 동네 병원에 다녀오신 일이 있었거든요. 그 일을 떠올린 남편이 지금 응급실에 실려간 사람을 당연히 우리 엄마라고 단정 지어버린 거였어요. 저는 그 순간 입을 열어 진실을 말해주려고 했어요. 여보, 쓰러진 사람은 우리 엄마가 아니라 당신 어머니야 라고 말이죠. 그런데 입술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차가운 것이 스멀스멀 올라오는데 그게 뭐였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도 본능이었던 것 같아요. 이 인간의 진짜 민낯을 이 기회에 똑똑히 확인해보자는 어떤 본능이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침묵을 지키며 그가 무슨 말을 더 쏟아내는지 가만히 듣고만 있었죠. 여보, 제발 부탁이야. 골든타임이라잖아. 카드라도 들고 빨리 와줘. 우리 모아둔 돈이라도 좀 쓰자. 응?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사정해봤어요. 그러자 남편이 갑자기 목소리를 한 단계 더 높이더니 응급실 로비 전체에 다 들릴 정도로 악을 쓰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말했지. 너희 집구석 일은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나한테 손 벌리지 마. 내가 그 돈이 어디 있냐고. 대출을 받든 사채를 쓰든 네가 알아서 해결해. 나 2번 다시 너희 친정일로 전화하지 마라. 알았어? 너희 집구석. 그 3글자가 제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차갑게 식어가는 소리를 들었어요. 마치 끓고 있던 주전자의 불이 탁 꺼지듯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한 가닥이 그 자리에서 완벽하게 증발해버린 거죠. 저는 핸드폰을 귀에서 떼고 화면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죠. 그래, 네가 한 말이다. 후회하지 마. 사실은 말이에요. 저희 회사에서 영업팀 출신 동료한테 배운 습관이 하나 있었거든요. 중요한 통화는 무조건 자동 녹음으로 설정해 두라는 거였어요. 회사 거래처랑 통화하면서 말 바꾸기 당하는 일이 워낙 많아서 시작한 습관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모든 통화가 자동으로 녹음되도록 설정해 두고 살았었죠. 그날 남편과의 통화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도 빠짐없이 제 핸드폰 녹음 폴더에 차곡차곡 저장되고 있었어요. 저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고 녹음 파일을 재생해 봤어요. 나한테 손 벌리지 마, 대출을 받든 사채를 쓰든 네가 알아서 해결해. 남편의 그 끔찍한 막말들이 응급실 한 구석에서 제 귀에 또렷하게 다시 들려오는데 저는 헛웃음이 나오면서도 가슴 한 구석이 묘하게 시원해지는 걸 느꼈어요. 이 한 통의 녹음 파일이 앞으로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결정적 증거가 될 거라는 사실을 그때 저는 본능적으로 알았거든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원무과 창구 앞으로 걸어갔어요. 발걸음 하나하나가 어찌나 가볍던지요. 마치 3년 동안 발목에 묶여있던 무거운 족쇄가 풀린 것처럼 온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창구 앞에 도착한 저는 직원에게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죠. 수술 동의서 서명, 보호자가 거부했어요. 결제도 못한다고 하시네요. 원무과 직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어깨를 한번 으쓱하고는 응급실 대기 의자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어요. 그리고 그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자판기에서 뽑은 따뜻한 율무차 한 잔을 양손에 꼭 쥐고 천천히 한 모금씩 마셨죠. 창밖으로는 가을밤의 별이 유난히도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차갑고도 가장 짜릿한 결심을 했어요. 이제부터는 절대로 울지 않을 거라고 대신 아주 완벽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인간을 무너뜨리겠다고 말이에요. 응급실 대기 의자에 앉아 율무차를 홀짝이고 있는 동안 시간은 어느덧 자정을 훌쩍 넘기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수술실 앞 침대에 누운 채로 그저 산소호흡기에만 의지하고 계셨고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들은 수시로 저를 찾아와 보호자분, 정말 결정 안 하실 거예요? 시간이 정말 없습니다 하며 다급하게 재촉하셨죠. 저는 그때마다 아주 차분한 얼굴로 남편이 결정할 일이에요. 저는 며느리라서 권한이 없네요 하고 똑같은 대답을 반복했어요. 그 말이 어찌나 매정하게 들렸을지 알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 모든 상황을 만든 사람이 누군지 의사 선생님은 모르시지만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새벽 1시쯤 됐을까요? 응급실 자동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술에 잔뜩 취한 남편이 비틀거리며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양복 재킷은 한쪽 어깨에 아무렇게나 걸쳐져 있고 넥타이는 풀어져서 목에 매달려 있는데 얼굴은 술기운에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더라고요. 저를 발견한 남편이 비틀비틀 걸어오면서 응급실이 다 떠나가라 큰 소리로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야, 네 엄마는 죽었냐, 살았냐? 어떻게 됐어? 저는 자판기에서 뽑은 율무차 컵을 손가락 끝으로 빙글빙글 돌리며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입꼬리만 살짝 올린 채로 아주 또박또박
차갑게 한 음절 한 음절 끊어서 말해줬죠. 우리 엄마 아니야. 당신 어머니야. 지금 수술 못 받고 누워 계시는 거 보러 갈래? 그 한마디에 남편의 얼굴이 어떻게 변했는지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시뻘겋게 달아올랐던 얼굴이 순식간에 종이처럼 하얗게 질리더니 들고 있던 핸드폰이 바닥으로 떨어져 쨍그랑 소리를 내더라고요. 동공이 풀린 채로 입만 뻐끔거리던 남편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든 사람처럼 응급실 안쪽으로 미친 듯이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술기운에 다리가 풀렸는지 몇 번을 휘청거리며 넘어질 뻔하면서도 어머니가 누워 계신 침대를 찾아 헤매더라고요. 자기 어머니가 산소호흡기를 단 채 침대에 누워 계시는 걸 발견한 순간 남편의 입에서 짐승 같은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는 지나가던 의사 선생님의 가운 자락을 거칠게 붙잡고 흔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수술 안 했어요? 우리 엄마 왜 이러고 누워 있냐고요. 빨리 수술해 주세요, 제발. 의사 선생님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떼어내며 차분하게 설명하셨어요. 보호자분 수술 동의서에 서명도 안 하셨고 비용 결제도 거부하셔서 진행이 안 됐습니다. 지금이라도 결제하시면 바로 수술 들어갈 수 있는데 솔직히 골든타임은 이미 많이 지났어요. 후유증은 각오하셔야 합니다. 골든타임이 지났다는 그 말에 남편이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응급실 차가운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저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발악을 시작하더라고요. 응급실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다 쳐다볼 정도로 짐승처럼 울부짖으면서요. 너 사람 맞아? 어떻게 시어머니가 누워 계시는데 수술도 안 시켜. 네가 인간이야? 너 같은 게 무슨 며느리야.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손에 들고 있던 빈 율무차 컵을 옆에 있는 쓰레기통에 톡 던져넣고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2번 가볍게 두드렸죠. 그러자 응급실 로비 전체에 몇 시간 전 남편의 그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분명히 말했지. 너희 집구석 일은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나한테 손 벌리지 마. 내가 그 돈이 어디 있냐고. 대출을 받든 사채를 쓰든 네가 알아서 해결해. 녹음 파일이 흘러나오는 동안 응급실 안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는 게 피부로 느껴지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도 간호사들도 옆에서 진료를 받던 다른 환자들도 다들 입을 떡 벌린 채 남편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남편은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로 들려오는 그 순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는 응급실 바닥을 대굴대굴 굴렀어요. 마치 누가 뒤통수를 망치로 후려친 사람처럼요. 저는 그 옆에 한쪽 무릎을 굽혀 쪼그려 앉아 남편의 귀에 대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여줬어요. 나보러 알아서 하라며? 이제 네가 알아서 해. 내 엄마니까. 결제도 네가 하고 간병도 네가 하고 알아서 다. 알겠지? 남편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는데 그 눈빛이 어찌나 처참하던지요. 술기운은 완전히 가셨고 동공은 풀려서 초점이 없었어요. 마치 자기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제야 깨달은 사람의 그 처절한 절망의 눈빛이었죠. 저는 그 눈빛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가방을 어깨에 둘러매고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응급실 자동문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어요. 등 뒤에서 남편이 카드를 꺼내 들고 원무과 창구로 달려가는 소리, 한도 초과 안내음, 그리고 미친 사람처럼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며 돈을 빌려달라고 사정하는 찌질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응급실 밖으로 나오니 어느덧 새벽 하늘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고 있었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오는데
그 공기가 어찌나 달콤하던지 저도 모르게 깊은 숨을 한 번 들이마셨어요. 3년 동안 짓눌려 있던 가슴이 비로소 활짝 펴지는 기분이었죠. 저는 택시를 잡아타고 곧장 신혼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침대에 누워서 잠시 눈을 붙였는데 어찌나 푹 잠들었는지 알람 소리에 깰 때까지 꿈도 꾸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응급실에 누워 계시는 그 밤에 저는 평생 가장 단잠을 잤다는 게 좀 우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후련하기도 했네요. 아침이 밝자마자 저는 회사에 반차를 신청했어요. 그리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회사 선배 한 분께 조심스럽게 연락을 드렸죠. 그 선배가 작년에 이혼하면서 변호사 한 분을 소개받았는데 승률 100%의 업계에서는 독종으로 소문난 분이라고 진작에 들어두었거든요. 선배가 곧바로 그 변호사 사무실 연락처를 보내주셨고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를 걸어 가장 빠른 상담 예약을 잡았어요. 마침 그날 오후 2시에 자리가 비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오전 동안 저는 그동안 모아두었던 모든 증거 자료를 차곡차곡 정리했어요. 결혼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3년 동안 매달 작성해온 가계부, 남편이 매달 시어머니께 보낸 100만 원 송금 내역, 백화점 명품 카드 명세서, 친정엄마 용돈 자동이체를 끊어버린 은행 기록, 그리고 시어머니가 친정엄마 김치를 쓰레기통에 버리실 때 분에 못 이겨 몰래 찍어두었던 사진까지. 거기에 어젯밤 응급실에서 녹음된 그 결정적인 한 방까지 더해서 USB 하나에 모든 자료를 옮겨 담았어요. 오후 2시 정각 강남 한복판에 자리 잡은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저는 처음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두려움이 아니라 묘한 설렘 같은 거였죠. 변호사님은 첫인상부터가 범상치 않으셨어요. 짧게 자른 단발머리에 안경 너머로 빛나는 눈빛이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매처럼 날카로우셨거든요.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자마자 변호사님이 저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셨어요. 고객님, 이혼하시려는 거 맞으시죠? 단순히 위자료 받고 깔끔하게 끝내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쪽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싶으신 거예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똑똑하게 대답했어요. 두 번째요. 한 푼도 손해 안 보고 그 사람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고 싶어요. 변호사님이 입꼬리를 살짝 올리시며 USB를 받아 자료를 살펴보시기 시작했어요. 1시간 가까이 자료를 검토하시던 변호사님이 마침내 안경을 벗고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씀하셨죠. 고객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거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완벽한 자료입니다. 특히 어제 그 응급실 녹음 파일, 이거 하나만으로도 위자료 최대치 받으실 수 있어요. 제가 사흘 안에 모든 가압류 다 걸어드리고 그쪽 인생 다시 못 일어나게 만들어 드릴게요. 저만 믿으세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저는 곧바로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어요. 미리 봐두었던 회사 근처 오피스텔이 마침 공실로 비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계약금을 송금하고 짐을 옮길 이삿짐 센터까지 예약을 마쳤어요. 다음 날 새벽 남편이 어머니 곁을 지키느라 신혼집에 들어오지 못한 사이 저는 제 짐을 트럭에 모두 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텅 빈 식탁 위에 새벽 햇살이 비치는 그 자리에 변호사님이 미리 작성해 주신 이혼 소장 한 부를 단정하게 올려두고 현관문을 닫았죠. 그 문이 닫히는 소리가 제 인생 이막을 알리는 시작의 종소리처럼 청량하게 울려 퍼졌어요. 오피스텔로 짐을 옮긴 그날 밤 저는 새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텅 빈 공간에 박스만 잔뜩 쌓여 있는 그 좁은 방이 왜 그렇게 아늑하고 따뜻하게 느껴지던지요.
3년 동안 살았던 그 넓은 신혼집 안방보다 이 좁고 어수선한 오피스텔이 100배는 더 편하더라고요. 핸드폰은 진작에 꺼두었어요. 남편한테서 부재중 전화가 100통이 넘게 와 있을 게 뻔했지만 저는 단 한 통도 확인하지 않았죠. 변호사님께서 이제 모든 연락은 저를 통해서만 받으세요라고 신신당부하셨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정장을 차려입고 회사로 출근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동료들과 환하게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아 모니터를 켰죠. 점심시간에 잠깐 핸드폰을 켜봤더니 부재중 전화가 정확히 247통이 찍혀 있더라고요. 문자 메시지는 또 어찌나 많은지 화면을 한참 동안 내려도 끝이 안 보일 정도였어요. 저는 그 모든 알림을 무시하고 변호사님께만 짧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주세요. 그러자 30분도 안 되어 답장이 왔는데 이미 시작했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세요 하는 짧은 한 줄이었죠. 변호사님의 일 처리는 정말 무서울 정도로 빠르고 정확했어요. 바로 며칠 후 인사팀으로 급여 가압류 통지서가 날아갔거든요. 그날 저녁 회사 동료들을 통해 들은 이야기로는 남편이 사무실 한복판에서 그 통지서를 받아들고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고 하더라고요. 동료들이 흘끔거리며 수군대는 가운데 남편은 통지서를 손에 쥔 채 화장실로 달려가서 한참을 나오지 못했다고 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처참하고 우스웠을지 상상만 해도 속이 다 시원해지더라고요. 며칠 뒤에는 변호사님께서 더 큰 한방을 준비해 두셨어요.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자동차에 가압류를 걸고 신혼집 부동산까지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넣어버린 거였죠. 신혼집은 명의가 남편 앞으로 되어 있었지만 제가 보탠 돈이 절반이 훌쩍 넘었거든요. 변호사님은 그 자금 흐름을 은행 거래 내역으로 완벽하게 입증해 두셨고 덕분에 남편은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저녁 뉴스에 나오는 강력 범죄자처럼 자기 명의의 자산을 모조리 묶여버린 거죠. 그러는 사이 시어머니의 상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골든타임을 한참 놓친 채로 수술을 받으셨던 시어머니는 가까스로 목숨은 건지셨지만 영구적인 후유증을 피할 수가 없으셨어요. 오른쪽 반신이 마비되었고 어눌한 발음으로 한다는 말씀이 며느리 어디 갔어? 며느리 데려와 였다는 이야기를 저는 변호사님이 보내주신 보고서를 통해 알게 됐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솔직히 마음 한구석이 잠깐 짠하긴 했지만 그것도 잠시였죠. 제가 그동안 쓰레기통에 처박혔던 우리 엄마 김치들을 떠올리니까 그 짠한 마음도 금세 차갑게 식어버리더라고요. 이혼 소장이 정식으로 접수된 지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밤늦게 오피스텔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인터폰 화면을 들여다보니 며칠 사이에 10년은 더 늙어 보이는 남편이 풀어 해친 셔츠 차림으로 서 있더라고요. 머리는 산발에, 눈은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는데 손에는 이혼 소장을 꽉 움켜쥐고 있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인터폰 너머로 차분하게 말해줬어요. 용건 있으면 변호사 통해서 연락해. 나는 너랑 직접 할 말 없어. 그러자 남편이 갑자기 인터폰 카메라에 얼굴을 들이밀더니 짐승처럼 울부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년아. 우리 엄마가 저렇게 누워 계신데 너는 이혼 소장을 보내? 너 진짜 악마야. 사람 새끼 맞아? 당장 문 열어. 안 열면 부숴버린다. 저는 그 모습을 영상으로 차분하게 녹화하면서 다른 손으로는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인터폰 마이크에 입을 가까이 대고 한마디 한마디 또박또박 끊어서 말해줬죠.
잘 들어. 우리 엄마가 그렇게 쓰러지셨다면 너는 장례식장에도 안 왔을 인간이야. 너 그날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 나보러 알아서 하라며. 그래서 내가 알아서 했어. 됐지? 그 말을 듣자마자 남편이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기 시작했는데 마침 그때 경찰이 도착해서 남편을 끌고 내려갔어요. 다음날 변호사님은 그 영상을 증거로 추가해서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해 주셨어요. 이제 남편은 제 반경 100m 이내로는 발도 들릴 수 없는 신세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는 동안 회사에서는 제가 그토록 공을 들였던 대형 프로젝트가 마침내 결실을 맺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 프로젝트는 신혼생활이 지옥같이 흘러가던 그 시간 동안 제가 유일하게 매달릴 수 있었던 동아줄이었거든요. 집에서 울고 들어와도 시어머니께 모욕당하고 들어와도 저는 사무실에만 들어오면 그 프로젝트 자료에 코를 박고 밤을 새웠어요. 그게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그 프로젝트가 회사 창립 이래 가장 큰 계약을 성사시키면서 제 이름이 임원진 회의에서 끊임없이 거론되기 시작했어요. 이혼 소송이 한창 진행되던 어느 금요일 오후 부장님께서 저를 따로 부르시더라고요. 회의실에 들어갔더니 인사팀장님과 본부장님까지 자리에 함께 계셔서 솔직히 좀 긴장했어요. 그런데 본부장님께서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종이 한 장을 제 앞으로 슬쩍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 종이의 맨 윗줄에 특별 승진 발령장이라고 적혀 있는 걸 보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죠. 차대리, 아니, 이제 차석영 팀장이라고 불러야겠네. 이번 프로젝트 성과 인정해서 동기들 중에 가장 먼저 팀장으로 특별 승진시키기로 했어요. 축하합니다. 자리에 앉아 그 발령장을 손에 쥐는데 어찌나 가슴이 벅차오르던지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3년 동안 시댁에서는 무급식모 취급을 받았던 제가 회사에서는 동기들 중 가장 먼저 팀장 자리에 오른 거였으니까요. 시어머니가 그토록 비웃으셨던 돈 못 버는 며느리가 이렇게 보란 듯이 위로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이 어찌나 짜릿하던지요. 승진 발표가 나던 그날 저녁, 저는 친정엄마를 모시고 강남에서 가장 좋다는 한정식 집에 갔어요. 평생 식당 주방에서 남의 음식만 만들어내 오시던 우리 엄마가 처음으로 누군가의 정성스러운 상차림을 받으시는 자리였죠. 엄마는 자리에 앉으시자마자 메뉴판을 들여다보시면서 가격을 보고는 깜짝 놀라셔서 예, 너무 비싸다. 우리 그냥 김치찌개 먹으러 가자 하고 손사래를 치셨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짠하던지요. 저는 엄마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주며 말씀드렸죠. 엄마, 오늘부터 가격표는 절대 보지 마. 이제 엄마 딸은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살 거니까. 엄마도 이제 왕비처럼 사셔야 돼. 알았지? 엄마가 그 말에 결국 눈물을 뚝뚝 흘리시더라고요. 식당 종업원이 와인잔에 와인을 따라주는 동안 엄마는 앞치마 대신 곱게 차려입고 평생 처음 받아보는 그 정성스러운 상차림을 가만히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러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 하셨죠. 석영아,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그동안 너 시댁에서 그렇게 당하는 거 보면서도 엄마가 아무것도 못 해줘서 미안해. 우리 딸 진작 이혼시킬 걸 그랬어. 저는 엄마의 손을 더 꽉 잡으며 환하게 웃어 보였어요. 엄마, 사과는 됐어. 이제부터 시작이야. 우리 둘이서 진짜 인생 한번 살아보자. 그 후 2달 만에 이혼 재판이 열렸어요. 판사님 앞에서 변호사님은 그동안 모아둔 모든 증거를 차곡차곡 제출하셨고 특히 응급실 녹음 파일이 법정 안에 흘러나오는 순간 방청석 사람들 사이에서도 한숨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판사님은 한참 동안 자료를 검토하시더니 무거운 목소리로 판결을 내리셨죠. 피고의 경제적 학대와 폭언, 그리고 응급 상황에서의 비인간적인 언행이 명백히 입증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며 위자료 청구 최대 금액과 재산 분할 절반 이상을 인정합니다. 판사봉이 탕탕 내려치는 그 소리가 제 인생 이막의 시작을 알리는 축포처럼 들리더라고요. 판결이 확정되고 며칠 뒤 제 통장으로 위자료와 재산 분할금이 한 푼의 오차도 없이 입금되었어요. 화면에 찍힌 그 숫자를 들여다보는데 이상하게도 기쁨보다는 묘한 허탈함이 먼저 밀려오더라고요. 3년 동안의 눈물값이 결국 이 숫자 하나로 정리된다는 게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그 감정도 잠시였어요. 저는 곧바로 통장 정리를 마치고 부동산 어플을 열어 매물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죠. 평생 꿈꾸기만 했던 한강뷰 아파트, 그 한 줄짜리 검색어를 입력하는 손가락이 어찌나 떨리던지요. 신혼집은 변호사님께서 깔끔하게 처분 절차를 밟아주신 덕분에 시세보다 조금 높은 가격에 빠르게 매각이 완료됐어요. 남편은 그 집에서 마지막까지 버텨보려고 했지만 이미 모든 자산이 묶여있는 상태에서 명도 소송까지 걸리니 손쓸 방법이 없었죠. 들리는 이야기로는 남편이 짐을 빼던 날 트럭 한 대도 부르지 못해서 마트에서 종이 박스를 얻어다가 자기 옷가지를 담아 가져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동네 부동산 아주머니께서 우연히 보시고는 변호사님께 전해주셨어요. 한때 그렇게 거들먹거리며 살던 사람이 그렇게 비참한 꼴로 동네를 떠난다는 사실이 솔직히 좀 통쾌하긴 했네요. 새 아파트를 알아보러 다니던 그 한 달은 제 인생에서 가장 설레는 시간이었어요. 친정 엄마와 함께 주말마다 모델하우스를 돌아다니고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한강이 보이는 도내들을 차례로 둘러봤죠. 엄마는 모델하우스에 들어설 때마다 신발을 벗는 것조차 조심스러워 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이런 데서 살아도 되니? 하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시곤 했어요. 평생 단칸방을 전전하셨던 우리 엄마에게 베란다에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거실은 그저 텔레비전 드라마 속에서나 볼 수 있는 풍경이었으니까요. 저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환하게 웃으며 말씀드렸어요. 엄마, 우리 이제 이런 데서 살 자격 충분해. 지금까지 너무 늦었어. 그렇게 한 달 가까이 발품을 판 끝에 마침내 마음에 쏙 드는 아파트를 찾았어요. 30층 높이의 베란다 통창으로 한강이 시원하게 펼쳐지는 햇볕이 종일 잘 드는 남향집이었죠.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부동산 사장님께서 사모님 단독 명의로 진행하시는 거 맞으시죠? 하고 확인해 주시는데 그 단독 명의라는 네 글자가 어찌나 짜릿하게 들리던지요. 등기부등본을 손에 받아들었을 때 그 종이 한 장에 오직 제 이름 석자만 또렷하게 박혀 있는 걸 보면서 저는 진짜 독립이 무엇인지 가슴 깊이 실감했어요. 이사하는 날 엄마는 새 아파트 거실 한가운데 서서 한참을 우셨어요. 평생 짊어지고 다니시던 그 늙고 굽은 어깨가 햇살 아래에서 가만히 떨리는데 저도 그만 같이 울고 말았죠. 이삿짐 아저씨들이 옆에서 멋쩍게 헛기침을 하시는데도 우리 모녀는 한참 동안 거실 한가운데 부둥켜 안고 서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 밤 짐 정리도 끝내지 않은 채로 엄마와 저는 베란다 창문 앞에 의자를 2개 가져다 놓고 앉아서 한강 야경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강물 위로 도시의 불빛이 일렁이는데 그 풍경이 어찌나 비현실적으로 아름답던지 제 인생에 이런 날이 찾아온 게 그저 꿈만 같았어요. 새 아파트에 자리를 잡고 나니
제 일상은 완전히 다른 사람의 것처럼 바뀌어 있었어요. 평일 아침에는 1시간 일찍 일어나서 동네 필라테스 학원에 들렀다가 출근하는 게 새로운 루틴이 됐죠. 운동을 마치고 샤워하고 정장을 차려입고 사무실에 들어서면 거울 속에 제 모습이 어찌나 생기 있어 보이던지요. 3년 동안 시댁 눈치 보느라 굳어있던 표정 근육이 풀어지면서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동료들이 팀장님, 요즘 점점 더 예뻐지시네요 하고 인사를 건넬 때마다 저는 그저 환하게 웃어 보였어요. 회사에서는 이혼 사실을 굳이 숨기지 않았어요. 처음 출근해서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며 자연스럽게 저 사실 이혼했어요. 지금은 친정 엄마랑 둘이 살아요 하고 가볍게 털어놨거든요. 한순간 정적이 흘렀지만 곧 친한 선배 한 분이 박수를 치시며 잘했다. 차 팀장. 우리 한잔하러 가자. 하고 분위기를 풀어주셨어요. 그 뒤로 회사에서 저는 쿨하고 당당한 차 팀장으로 자리매김했죠. 후배 여직원들 사이에서는 어느새 제가 롤모델이 되어 있었고 점심시간이면 인생 상담을 청해오는 후배들도 부쩍 늘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제가 해줄 수 있는 진심 어린 조언을 아낌없이 들려주곤 했죠. 주말이 되면 엄마와 함께 백화점으로 외출을 나갔어요. 평생 시장 좌판에서 1,000원짜리 양말만 사신으시던 엄마께 처음으로 백화점 명품관에서 캐시미어 코트 한 벌을 사드렸을 때 엄마는 가격표를 보시고 기겁을 하시며 한사코 안 받으시려고 하셨죠. 그래서 제가 엄마 귀에 대고 살짝 속삭여드렸어요. 엄마, 그 아줌마는 한 달에 100만 원짜리 옷 입으셨어. 우리 엄마는 그것보다 훨씬 비싼 거 입어도 돼. 우리 엄마니까. 그 말에 엄마는 또 눈물을 글썽이시며 떨리는 손으로 그 코트를 받아드셨어요. 백화점 직원이 정성껏 포장해주는 동안 엄마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들떠서 어쩔 줄 몰라 하셨죠. 그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러우면서도 가슴 아프던지 평생 자식을 위해 자기 옷 한 벌 사입지 못하셨던 우리 엄마 인생이 한꺼번에 떠올라서 저도 그 자리에서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가계부를 적는 일도 이제는 옛날 일이 되어버렸어요. 결혼 생활 3년 동안 저는 매달 10원 단위까지 가계부에 적어가며 친정엄마 약값을 어디에 끼워 넣을지, 회사 동료 결혼식 축의금을 어떻게 변명할지 그런 사소한 것들로 매번 마음을 졸여야 했죠. 그런데 이제는 그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어졌어요. 제가 번 돈은 온전히 제 돈이고 엄마께 100만 원을 보내드리든 1000만 원을 보내드리든 그 누구에게도 허락받을 필요가 없는 자유. 그 자유의 무게가 어찌나 달콤하던지요. 엄마도 차츰 새로운 인생을 즐기시기 시작하셨어요. 평생 식당 주방에서 굳은 손으로 살아오신 우리 엄마가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하셔서 서예 수업과 노래 교실을 다니시기 시작한 거였죠. 처음에는 부끄러워하시면서 내가 이 나이에 무슨 공부냐 하고 손사래를 치셨는데 한 달도 안 되어 문화센터 친구분들과 모임까지 만드시면서 인생 후반전을 활짝 즐기시더라고요. 어느 날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엄마가 거실 식탁에 붓글씨로 큰 글씨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살며시 다가가서 들여다봤더니 내 딸 차석영 천하제일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저는 그 글씨를 보고 한참을 웃다가 결국 또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거실 벽에는 엄마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하나둘씩 늘어가기 시작했어요. 제주도 여행에서 찍은 사진, 강원도 정선시장에서 찍은 사진, 부산 광안리 바다에서 찍은 사진. 모두 결혼 생활 3년 동안에는 단 한 번도 가지 못했던 곳들이었죠. 시어머니께서 명절이면 시댁에 붙잡아 두셨고 평일에도 갑자기 부르시는 통에 엄마와 단둘이
시간을 보낼 여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매달 한 번씩 엄마와 함께 짧게라도 여행을 떠나는 게 우리 모녀의 새로운 루틴이 되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저를 들여다보면 결혼 전에 그 당당한 차석영이 다시 돌아와 있었어요. 아니, 그때보다 더 단단하고 더 빛나는 모습이었죠. 3년이라는 시간을 잃어버린 게 분명히 아까웠지만 한편으로는 그 시간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기도 해요. 그 지옥을 견뎌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진짜 자유의 맛을 저는 이제 매일매일 음미하며 살고 있으니까요. 출근길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며 저는 매일 아침 작은 미소를 짓곤 했어요. 그렇게 평온하고 빛나는 일상이 영원할 줄로만 알았는데 어느 늦은 가을밤 제 회사 주차장에서 한 그림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을 줄은 그때는 정말 까맣게 몰랐죠. 이혼이 마무리된 지 정확히 1년이 지난 어느 늦은 가을밤이었어요. 그날따라 야근이 길어져서 회사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11시가 훌쩍 넘어가고 있었죠. 지하 주차장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제 차 옆에 누군가가 잔뜩 웅크리고 서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두워서 노숙자인가 했는데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실루엣이 어쩐지 낯설지 않은 거예요. 그 남자는 제가 차 문을 열려는 순간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죠. 전 남편이 거기 서 있었거든요. 전 남편은 1년 사이에 못해도 10년은 더 늙어 보였어요. 볼은 푹 꺼져 있고 눈 밑에는 시커먼 그늘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 모습이 영락없이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노숙자 같았죠. 손에는 비닐봉지 하나가 달랑 들려 있었는데 그 안에는 제가 예전에 회사 앞 빵집에서 자주 사 먹던 1,000원짜리 단팥빵 2개가 들어 있더라고요. 그 단팥빵이 어찌나 우습던지요. 이제 와서 1,000원짜리 빵 2개로 제 마음을 흔들어 보겠다는 그 얄팍한 속내가 헛웃음이 절로 나오게 만들었어요. 전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석영아, 잠깐만, 정말 잠깐이면 돼. 한 번만 내 얘기 들어줘. 저는 차 문 손잡이를 잡은 채로 그를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1년 전이었다면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날 밤 제 가슴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마치 두꺼운 유리벽 하나가 우리 사이에 단단하게 서 있는 것처럼 그의 떨리는 목소리도 초췌한 얼굴도 그 어느 것 하나 제 마음을 건드리지 못했거든요. 저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가만히 바라보며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침묵에 떠밀린 전 남편이 결국 비닐봉지를 들어 올리며 사정을 시작했어요. 우리 엄마가 지금 요양병원에서 쫓겨나게 생겼어. 간병비를 3달째 못 내서 다음 주까지 정리하라고 통보가 왔어. 정말 1,000만 원만 빌려줘. 내가 평생 갚을게. 평생, 정말 평생 갚을게. 평생 갚는다는 그 말. 결혼하기 전에도, 결혼 생활 내내에도, 그리고 이혼 직전에도 수없이 들어본 그 말. 저는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가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아주 차분하고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그에게 말해줬어요. 네 엄마 쫓겨나는 걸 왜 나한테 말해? 너희 집구석 일은 알아서 하라고 응급실에서 네가 그랬잖아. 그러니까 알아서 해. 나는 더 이상 너희 집 며느리 아니야. 내 입에서 1년 전 그의 막말이 그대로 흘러나오는 순간 전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어요. 입술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한순간에 사정하던 표정이 분노로 바뀌더라고요. 가난한 인간의 본성이 이렇게 무서운 거였죠. 안 되면 사정하고 그래도 안 되면 윽박 지르는
그 비열한 본성. 전 남편이 갑자기 들고 있던 단팥빵 봉지를 바닥에 내팽개치더니 주먹으로 제 차보닛을 쾅 하고 내리치기 시작했어요. 아, 차석영, 너 진짜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차가워질 수 있어? 너 그래도 나랑 3년이나 살았던 사이잖아. 저는 한 손으로는 핸드폰을 꺼내 스피커폰으로 112에 전화를 걸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차의 블랙박스 녹화 버튼을 한 번 더 눌렀어요. 영상과 음성이 모두 또렷하게 저장되도록 말이죠. 전화기 너머로 경찰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동안 저는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전 남편이 차보닛을 주먹으로 내려치면서 행패를 부리고 있어요. 접근 금지 명령 받았던 사람인데 그걸 어기고 나타났네요. 빨리 좀 와주세요. 전 남편은 제가 신고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미친 듯이 차보닛과 옆 유리창을 두드려대면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죠. 저는 그 모든 모습을 차 안에서 가만히 지켜봤어요. 두렵지도 무섭지도 않았어요.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이자가 자기 발등에 또 한 번 도끼를 찍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응급실에서 그랬듯이 오늘 밤도 자기 입과 자기 손으로 자기 무덤을 파고 있는 거였어요.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지하 주차장에 울려 퍼졌어요. 경찰 두 분이 차에서 내리시자 그제야 전 남편이 정신이 들었는지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서더라고요. 저는 차에서 천천히 내려서 경찰분들께 블랙박스 영상과 녹음 파일을 그 자리에서 곧바로 보여드렸어요. 거기에 1년 전 변호사님이 받아두셨던 접근 금지 가처분 명령서 사본까지 핸드폰으로 보여드리니 경찰분들의 표정이 단호해지셨어요. 전 남편은 그 자리에서 곧바로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고 재물손괴와 접근금지 명령 위반 그리고 스토킹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차에 실려갔어요. 석영아,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봐줘. 우리 엄마가 죽어가. 경찰차에 끌려가면서도 전 남편은 발버둥을 치며 울부짖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가 자기 어머니를 그렇게 만든 사람이 누군지 저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응급실에서 자기 입으로 너희 집구석 일은 너희가 알아서 해라고 소리쳤던 그 인간이 이제 와서 어머니를 살려달라고 빌고 있는 그 꼴이 솔직히 가소롭기 짝이 없었거든요. 그 사건이 있고 며칠 뒤 모르는 번호로 문자 한 통이 도착했어요. 시어머니가 입원해 계신 요양원의 요양보호사 선생님 휴대전화 번호 같았는데요. 문자 내용은 이랬어요. 며느님, 어머님께서 죽기 전에 며느리가 해준 따뜻한 밥 한 끼 먹고 싶으시다고 매일 우십니다. 한 번만 다녀가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문자를 읽는데 저는 콧방귀가 절로 나왔어요. 평생 우리 친정 엄마의 정성 어린 김치를 쓰레기통에 처박으셨던 그분이 이제 와서 며느리가 해준 따뜻한 밥을 그리워하신다고요. 사람 인생 참 우습죠.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마음을 정리하고 답장을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그 집안 며느리는 1년 전에 죽어 없어졌습니다. 다시는 이 번호로 연락하지 마세요. 변호사 통해서 정식으로 통보드릴 예정이니 그렇게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장을 보내자마자 저는 변호사님께 곧바로 연락을 드렸어요. 다음 날 오전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갔더니 변호사님은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곧바로 행동에 들어가셨죠. 그날 오후로 시어머니의 요양병원 그리고 전 남편이 거주하는 모든 주소지로 강력한 내용 증명이 발송됐어요. 한 번만 더 의뢰인의 반경 100m 이내로 접근하거나 어떤 형태로든 연락을 시도할 시
합의 없이 형사처벌 및 민사정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함. 그 단단한 한 줄이 박힌 내용 증명이 그쪽으로 날아간 뒤로 그들의 모든 흔적이 제 인생에서 깨끗하게 지워졌어요. 집에 돌아와 베란다에 서서 한강 야경을 바라보는데 가슴 한구석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작은 응어리 하나가 그날 밤 흔적도 없이 녹아내리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정말 끝이었어요. 그들과 제가 묶여있던 그 질긴 인연의 마지막 한 가닥까지 제 손으로 깨끗하게 잘라낸 거였죠. 거실 소파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고 있는데 부엌에서 엄마가 들뜬 목소리로 저를 부르시는 게 들려왔어요. 석영아, 우리 다음 달에 그 크루즈 여행 가는 거 진짜지? 엄마 친구들한테 자랑 좀 해도 되니? 저는 활짝 웃으며 큰 소리로 대답해 드렸어요. 응, 엄마. 자랑 마음껏 해. 우리 둘이서 진짜 신나게 놀다 올 거니까. 엄마의 웃음소리가 한강뷰가 환하게 비치는 거실 가득 울려 퍼지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청량하던지요. 이제 진짜 우리 모녀의 찬란한 봄날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연말 휴가가 시작되던 그날 아침,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엄마는 평생 처음 손에 쥐어보시는 여권을 꼭 끌어안으신 채로 어린아이처럼 들떠서 주위를 두리번거리시더라고요. 면세점 화려한 불빛 아래에서 떨리는 손으로 여권 사진과 실제 얼굴을 번갈아 보시는 그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럽던지 저도 모르게 핸드폰을 꺼내 그 순간을 사진으로 담아두었어요. 우리 모녀의 진짜 인생 첫 페이지가 그렇게 따뜻하게 시작되고 있었거든요. 이번 여행은 무려 2주짜리 지중해 크루즈였어요. 이탈리아 로마에서 출발해 그리스 산토리니,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를 돌아오는 호화로운 여정이었죠. 평생 동네 시장 좌판 너머로만 세상을 바라보셨던 우리 엄마께 푸른 지중해 바다를 직접 보여드리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큰 결심을 한 거였어요.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엄마는 옆자리 창문에 코를 박고 한참을 내려다보시더니 저에게 살며시 속삭이셨죠. 석영아, 엄마 꿈꾸는 거 아니지? 진짜 비행기 탄 거 맞지? 저는 엄마의 거친 손등을 살며시 쓰다듬으며 가만히 고개를 끄덕여드렸어요. 비행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하늘로 떠오르는 그 순간 엄마의 눈가에서 굵은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리는 게 보였어요. 저는 짐짓 못 본 척하면서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둔 손수건을 꺼내 엄마 손에 살며시 쥐어드렸어요.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한 번도 비행기를 타보지 못하셨던 우리 엄마. 그 한 맺힌 시간을 이제부터 제가 한 페이지씩 다시 채워드리고 싶었거든요. 이탈리아에 도착해서 크루즈에 올랐을 때 엄마는 객실 안을 둘러보시면서 입을 다물지 못하셨어요. 푹신한 침대와 발코니가 딸린 우리 모녀의 스위트룸. 발코니 문을 열면 바로 발 아래로 푸른 지중해가 끝없이 펼쳐지는데 엄마는 그 풍경 앞에 의자를 끌어다 놓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계셨어요. 그 굽은 어깨에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는 모습이 어찌나 평화로워 보이던지 저는 그 모습을 가슴에 평생 새겨두기로 했죠. 저녁이 되어 크루즈 안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데 엄마가 와인 잔을 들어 저에게 살짝 부딪히시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석영아, 엄마 인생에 이런 날이 올 줄은 정말 몰랐다. 우리 딸 덕분에 엄마 진짜 호강한다. 저는 그 자리에서 그만 또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식당의 잔잔한 클래식 연주 소리와 창밖의 노을빛이 우리 모녀의 그 작은 식탁 위로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는데 그 순간이 어찌나 비현실적으로 아름답던지요. 평생 식당 주방에서 남의 음식만 만들어내시던 우리 엄마가 이제는 누군가의 정성스러운 서비스를 받으시는 그 자리.
그 자리에 함께 앉아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크루즈에 머문 지 일주일쯤 됐을 무렵 한국에 있는 회사 동료한테서 카톡 한 통이 도착했어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후배였는데 별일 아닌 듯이 한국 소식을 몇 가지 전해주더라고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짧게 덧붙인 한 줄이 있었어요. 팀장님, 혹시 들으셨어요? 팀장님, 전 남편 완전히 끝장났대요. 저는 잠시 핸드폰을 내려놓고 발코니로 나가서 바다 위로 부서지는 햇살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그리고 다시 핸드폰을 들어 무슨 일인지 자세히 물어봤죠. 후배가 들려준 이야기는 이랬어요. 전 남편은 그 사이 사채까지 손을 댔다가 결국 갚지 못하고 한 달 전쯤 야반도주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휴대전화 번호도 끊어버리고 직장도 그만두고 어디로 사라졌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소식이었죠. 시어머니는 결국 아들이 사라진 뒤로 간병비가 완전히 끊겨버려서 살던 요양병원에서 쫓겨나 강원도 산골짜기의 무료 요양원으로 옮겨지셨다고 해요. 그곳은 환경이 워낙 열악해서 가족 없는 노인분들이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는 곳이라고 후배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잠시 가만히 서 있다가 짧게 답장을 보냈어요. 남의 집 쓰레기통 사정은 안 궁금해. 알려줘서 고마워. 핸드폰을 비행기 모드로 돌려놓고 나서 저는 발코니 의자에 앉아 시원한 샴페인 한 모금을 입에 머금었어요. 바다 위로 갈매기 한 마리가 자유롭게 날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는데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후련해지더라고요. 미운 감정도 안쓰러운 마음도 이제는 정말 한 톨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사람은 결국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 그게 세상의 가장 단순하고도 잔인한 법칙이라는 것뿐이었죠. 2주간의 꿈 같은 여행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건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이었어요. 출근 첫날 본부장님께서 저를 따로 부르시더니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제 이름이 최연소 임원 승진 후보로 정식 거론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30대 후반의 여성 임원이 탄생한다면 우리 회사 창립 이래 첫 사례가 된다고 하시면서요. 본부장님께서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시며 제 어깨를 가볍게 토닥여 주셨죠. 차 팀장, 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일에만 집중하니까 이런 결과가 오는 거야. 정말 축하해. 본부장실을 나오는 그 짧은 복도가 그날따라 어찌나 환하게 빛나 보이던지요. 사무실로 돌아와 자리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는데 멀리 보이는 한강 위로 햇살이 부서지듯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잠시 결혼 전 그 가난한 시절의 저를 떠올려 봤어요. 친구들이 떡볶이를 먹으러 갈 때 도서관 구석에서 빵을 먹던 그 어린 차석영.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는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없을 거라고 막연하게 두려워했던 그 작은 아이. 그런데 결혼이라는 이름의 그 깊은 수렁을 한번 건너오고 나니까 저는 알게 됐어요. 진짜 저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저 자신이라는 사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그 모든 폭력과 무시를 도려내고 나니까 비로소 세상이 저에게 줄 수 있는 진짜 행복들이 줄지어 저를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사실. 그 단순하고도 깊은 진리를 저는 3년의 결혼 생활과 1년의 후폭풍을 통해서 비로소 가슴 깊이 새기게 된 거였죠. 요즘 제 아침은 늘 비슷하게 시작돼요. 따스한 햇살이 거실 가득 들어오는 시간에 일어나서 베란다 창문을 활짝 열어 한강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폐 깊숙이 들이마셔요. 부엌에서는 우리 엄마가 직접 내려주신 향긋한 핸드드립 커피 향이 솔솔 흘러나오죠. 결혼 생활 동안에는 새벽부터 일어나
시어머니 입맛에 맞는 아침상을 차리느라 정신없었던 제가 이제는 이렇게 우리 엄마가 정성껏 준비해 주시는 따뜻한 아침을 마주하며 하루를 시작해요. 식탁 맞은편에 앉으신 엄마는 요즘 부쩍 표정이 환해지셨어요. 그 굽었던 어깨도 어느새 조금씩 펴지고 거친 손에는 작은 반지 하나가 반짝이고 있죠. 지난달 제가 엄마 생신 선물로 사드린 평생 처음 받아보시는 24K 골드 반지였어요. 엄마는 그 반지를 끼시고 동네 친구분들께 자랑하시느라 요즘 정신이 없으세요. 우리 딸이 사줬다. 우리 딸이 사줬다 하시면서 어찌나 들떠하시는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가슴이 따뜻해져요. 오늘도 저는 출근길에 차 안에서 백미러로 환하게 웃는 제 얼굴을 한번 들여다봐요. 거기에는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움츠러들었던 며느리 차석영은 없어요. 자기 인생의 주인공으로 우뚝 선 강하고 단단한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을 뿐이죠. 가난한 집안의 외동딸로 태어나 이를 악물고 살아온 한 여자가 결혼이라는 함정에 빠졌다가 다시 자기 인생을 통째로 찾아오기까지의 그 길고 험한 여정. 그 여정의 끝에 서서 저는 이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나를 가장 사랑해줘야 비로소 세상이 나를 사랑해주기 시작한다는 사실.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그 어떤 폭력도 결코 가족이라는 이름값을 할 수 없다는 사실. 만약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저처럼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용기를 내어주세요. 그 터널의 끝에는 분명 여러분만을 위한 찬란한 햇살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저의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난한 집안의 외동딸로 태어나 이를 악물고 살아온 한 여자가 결혼이라는 이름의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와 자기 인생의 주인공으로 다시 우뚝 서기까지 그 길고 험한 여정을 함께 따라가는 동안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가 또 가슴이 뭉클해졌다가 마지막에는 환하게 미소를 짓게 되더라고요. 특히 응급실에서 그 결정적인 한 통의 녹음으로 모든 상황을 뒤집어 버리시는 장면에서는 정말 10년 묵은 채증이 쑥 내려가는 사이다 같은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힘겨운 시간을 견디고 계실 모든 분들께 이 사연이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강뷰 아파트에서 친정 어머니와 함께 진짜 인생을 누리고 계신 석영님의 앞날에 언제나 따스한 햇살만 가득하기를 응원합니다. 석영님께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큰 위로가 돼줄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